네, 안녕하십니까. 남상치과 김기서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축하해 주셨지만 저 또한 대놀 개국을 축하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첫 번째 강연자로서 제가 강연에 대해서 무엇보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셈 임플란트 표면 중에 한 종류인 BA 임플란트 표면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골유착을 하는 이 데피니션을 보면 기계가 가공된 임플란트의 표면을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골유착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변화된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2차 고정시기를 단축시켜서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는 임플란트 보철물을 지탱하는 임플란트의 골유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셈 임플란트의 표면의 그 발전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했던 임플란트의 표면은 RBM 서페이스입니다. 이것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임플란트 머신드 서페이스를 때려서 만든 그런 거칠기가 1.2에서 1.8 마이크론 되는 임플란트의 표면 방법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골유착을 이루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표면 SA 서페이스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머신드 서페이스의 그런 마이크로 토포그래피를 위해서 좀 더 큰 그리신 알루미나로 브레스팅을 하고 거기에 염산과 황산을 통해서 마이크로 에칭을 함으로써 그 마이크로 토포그래피를 완성해서 만든 임플란트 표면으로서 그 아래의 값 거칠기는 약 2.0에서 3.0 정도의 거칠기를 갖고 있는 표면입니다. 이 임플란트 표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RBM에 비해서 훨씬 더 세포 반응이 좋고 그다음에 BIC 같은 본 힐링이 좋은 그런 표면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로딩 타임이 그전에 RBM에서 2~3달 정도 됐던 것을 6주로 줄일 수 있는 표면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BA 서페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주로 얘기를 드릴 내용이고요. 이 BA 서페이스는 기반은 SA 서페이스입니다. SA 서페이스에 무엇인가를 바르고 초친수성을 만드는 무슨 물질을 발라서 만든 표면으로서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면은 소위 임플란트 표면입니다. 이 표면은 마찬가지로 SA 기반으로서 K 물질이라는 물질을 SA 표면 서페이스에 발라서 초친수성을 이룬 표면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2부에 제가 존경하는 박창주 교수님이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현재 오셈에서 판매되고 있는 임플란트의 표면을 보면 판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면은 현재는 SA 서페이스로서 한 50% 가까이 사용되고 있고 오늘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는 표면인 BA와 소위, 특히 소위는 4%로 아직 미미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BA와 소위에 대한 임플란트 표면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드릴 테니 한번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시고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표면은 거친 것이 머신드 서페이스보다 훨씬 유리한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웨터빌리티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셀의 부착이 증가해서 BIC가 높아지면서 그런 미케니컬 인터러킹이 강해짐으로 해서 결국은 초기에 힐링이 빨라지고 아주 증가된 임플란트 앵커리지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우리는 표면을 거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모습의 변화인데요. 서서히 아기 때서부터 현재 나이까지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 요새는 티타늄의 에이징에 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높아져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나오는 그런 티타늄의 표면은 에이징 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에이징 된다는 것은 최초의 표면이 만들어졌을 때는 치수성을 갖고 이 표면 전하가 그런 셀 부착에 유리한 전하를 띠고 있다가 하루 이틀 그다음에 몇 달이 지나면서 그 표면은 탄화수소 같은 유기 물질에 의해서 오염되면서 골유착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표면에 붙게 됩니다. SL 서페이스를 처음으로 만든 스트라만 회사에서는 그런 목적에서 SL의 액티브라는 것을 통해서 표면의 전하를 유지시키고 표면의 액티비티를 활성화된 상태로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현재 그 NaCl 용액에 담가서 이 표면을 만든 것이 SL 액티브인데요. 이런 것은 이런 표면 처리 방법을 통해서 표면에 오염된 탄화수소의 약 56%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골유착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특히 UV 처리를 그 임플란트 표면에 함으로써 그것을 포토 펑셔널라이제이션 시켜서 그 표면 처리를 예전 처음 만들어진 시기와 똑같이 그런 액티비티가 갖고 있고 표면 전환을 갖고 있어서 골류착에 유리한 표면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 UCLA 대학의 오가와 교수가 그런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표면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젊었던 그 모습이 나이가 흐르고 세월이면서 이렇게 늙는 것을 다시 어떤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젊게 만들 수가 있다면 굉장히 저희가 골류착을 빨리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UV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UV를 이용하게 되는데 UV는 그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UV A, B, C로 나뉘고 그다음에 백큐ම් UV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액티베이션이라는 과정은 그 UV를 특정 시간, 물론 이것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정 시간에 특별한 그런 UV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표면은 원래 탄화수소들이 다 제거돼서 그 초창기 만들어진 표면과 같은 상태가 도달하게 되고요. 물론 이 UV로 처리된 표면 자체를 그냥 놔두게 되면 마찬가지로 에이징 과정을 통해서 표면은 오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파장을 이용하는 UV를 이용해서 이 표면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과정을 UV 포토 펑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광촉매 자외선 기술들을 그 여러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서의 장점은 표면 유기질인 탄화수소를 제거하기도 하고 친수성을 높이면서 그다음에 세균 부착 또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표면 전하도 마이너스로 그 에이징된 것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 어쨌든 이런 모든 요소들은 획기적인 골류착 형성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기전을 이용해서 UV를 통해서 표면을 액티베이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24시간, 12시간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20초, 어떤 회사는 40초를 통해서 표면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 모든 방법은 사실은 치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죠. 오셈 회사에서는 그 달리 생각해서 그 방법을 달리 했는데 오셈도 UV 포토 펑셔널라이제이션 과정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회사 공정상에서 이용하고 그 공정상에서 얻어진 그 표면의 상태를 그대로 에이징 없이 치과에 보존돼서 환자 입에 들어갈 때 그 에이징 없는 그런 표면을 이용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오셈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오셈의 표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시키고자 합니다. 오셈도 2010년경서부터 UV 라이트를 처리하는 것이 그 골류착 속도를 증가시키는 탄화수소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상에 넣게 되는데요. 그 SA 표면 처리까지 돼서 세척과 건조를 하게 되면 표면은 에이징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징된 표면을 UV 처리하는데 이 UV 처리를 더블 UV 처리하면서 UVC와 백큐ම් UV를 이용해서 표면을 액티베이션 합니다. 이 시간 동안은 한 60분 정도를 액티베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표면을 에이징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기술을 오스템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셈이 BA 임플란트 표면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의 BA 임플란트는 바이오 HA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프레시한 서페이스를 항상 유지하는, 에이징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됐고요. SA 서페이스의 골 형성을 촉진하는 그런 칼슘 포스페이트용에 담근 나노 단위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 형성 촉진 물질로 인해서 골류착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하이독시 아파타이트는 예전의 HA에 비해서 아주 작은 두께로 코팅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생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주 이후에는 이 표면에 이런 하이독시 아파타이트가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는 이런 나노 단위 아파타이트는 그 골세포들이 빨리 와서 붙어서 이루어지는 컨택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일으키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체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SA보다 훨씬 더 로딩 시간이 짧은 4 내지 5주 만에 골유착이 이루어져서 로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표면입니다. 이 코팅 물질은 처음에 2주 정도에서는 이렇게 있지만 생체에서는 6주 만에 사라지게 되고 이 SA 표면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 나노 단위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초기의 골지짝 속도만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HE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두꺼운 두께도 있어서 초기 고정이 아주 센 골질이 좋은 곳에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파티클은 염증을 일으켰으니까요. 하지만 이 BA의 그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단위는 10마이크론 내외로서 굉장히 얇은 초박막 두께로서 코팅이 되고 그다음에 골유착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잔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의 문제점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노 단위로 아주 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HA 같이 이렇게 식립할 때 떨어지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수한 물질을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대에 발라서 초친수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은 여기서 저희가 M 물질이라고 하겠는데요. 그걸 통해서 SA 같은 하이드로포빅한 현상을 없앤 초친수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초친수성은 단백질의 부착 등 여러 가지 초기 골 유착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빨리 붙도록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흡수가 되는 나노 단위의 아파타이트가 코팅이 돼 있고 특수한 물질을 발라서 초친수성 HA 표면을 유지함으로써 이 에이징되지 않는 SA 서페이스를 만들어낸 것이 BA 서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 임상 결과를 통해서 그럼 이 표면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이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1년도서부터 2020년까지 BA 서페이스를 한 1,005개 정도 식립하였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BA 서페이스가 공식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이었고요. 초창기에 나온 제품들은 임상 동의하에 테스트를 해서 2011년도서부터 연구가 시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1,500개 중에 2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실패했고 하나는 임디어트 로딩 시에 너무 과도하게 한쪽에 교합이 집중돼서 실패했고 또 하나는 실패한 임플란트를 빼내고 고리식한 그 부분에 뼈리 고라가 되기 전에 심었던 임플란트가 2개월 뒤에 적절한 ISQ 값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제거했던 그 2케이스를 빼고는 현재 성공적으로 보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상적으로 그 보철에 사용되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그 골유착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SQ를 잴으로써 그 골유착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ISQ라는 것이 항상 IC와 정비례하는 그런 숫자는 아니긴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보면 어쨌든 성공적인 임플란트인 경우에 계속해서 그 숫자가 올라가고 실패하는 임플란트인 경우에 그 숫자가 내려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연속적으로 한 환자에서 주기적으로 ISQ 값을 측정했을 때는 골유착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 보철물을 로딩하고 보철물을 만들어야 될지 그때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SA 서페이스부터 보면 이 로딩 타임을 SA는 6 내지 8주, 그 다음에 CA는 4 내지 6주, 그 다음에 BA는 4 내지 5주, 그리고 가장 초진수성을 보이는 소위는 4주 정도의 로딩을 할 수 있다고 회사에서 이렇게 도해도를 보내줬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편이라 이런 로딩 타임보다는 좀 더 길게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현재 이미디어트 로딩 프로토콜을 보면 되게 얼리 로딩이라는 것이 2개월 이내에 로딩하는 것을 얼리 로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일반적으로 얼리 로딩을 저는 해오지는 않고 컨벤셔널 로딩 정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로딩 프로토콜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프로토콜입니다. 오스텔 ISQ로 그 스마트 팩을 연결해서 측정을 해서 70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이때서부터는 보철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픽셀랩에서 인상을 떠서 캐드캠 어부트먼트인 원핏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주 뒤에 다시 ISQ 값을 측정해서 골유착의 흐름 정도를 파악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임시 보철물을 장착해서 실질적으로 2달 로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주 정도 지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인상 뜨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보통은 한 3달 정도의 파이널 보철물이 들어가는 그 정도의 프로토콜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임플란트, BA 임플란트를 사용했던 환자들을 좀 통계를 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1, 2월 달에 그 내원한 환자들을 통계를 내봤는데요. 제가 식립할 때 대개는 이니셜 토크가 한 43뉴턴 정도가 평균이었고요. 제가 로딩한 시간을 보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로딩한 시간은 임시 보철물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평균은 14주였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군데군데 뭐 사이너스 그래프트나 GBR 같은 케이스를 해서 로딩 타임이 좀 길어진 경향도 있고 저의 성향이 그동안은 좀 안전 위주의 그런 보철물을 올리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측정했을 때 한 39개월 정도의 그 리콜 체크 기간이었는데 전반적으로 ISQ 값의 평균을 19명의 환자의 평균을 내보면 보통 87.5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 정도면 사실은 예전서부터 RBM서부터 저희가 재왔던 수치로 따지면 경험하지 못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ISQ 값을 측정하는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항상 90이 넘는 건 아니지만 지금 ISQ 값을 쟀을 때 90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4케이스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90이 넘는 ISQ 값은 예전에 그 RBM이나 SA에서는 흔히 보지 못하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ISQ 값 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상적으로 97이라는 숫자가 보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제가 경험한 ISQ 값 중에 가장 높은 숫자인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표면에 질이 증가하면서부터는 ISQ 값은 확연하게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저희는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ISQ 값이라는 것이 단지 표면의 그 조음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임플란트 스테빌리티는 초기 고정에 얻어지는 그런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와 그다음에 골유착에 따라서 얻어지는 세컨더리 스테빌리티의 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로딩 시기를 정할 때는 골표면만 좋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잘 얻었을 경우에 합쳐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런 키트는 테이퍼 키트와 원투투 키트인데요. 현재 오스템의 그런 드릴 키트는 각각의 길이와 직경에 맞는 그런 임플란트와 정밀하게 그 인터피어런스, 우리가 초기 고정을 결정하는 이런 인터피어런스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골질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선택했을 때 초기 고정을 적절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초기 고정을 얻기에 좋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표면이 좋아지면 저희가 이렇게 그 보통 얘기했던 스테빌리티 딥이라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회사의 광고이지만 애니타임 로딩이 가능한 시기가 왔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는 좀 용기를 내서 한번 한 9명의 환자 정도를 최근에 내원한 환자 정도를 한 2주마다 한 번씩 ISQ 값을 식립 후에 측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니셜 그 스테빌리티인 ISQ 값을 임플란트 식립 당시에는 측정하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여러 가지 관찰을 해보고자 식립 당일날서부터 2주 간격으로 측정해서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물론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70대 후반에서 80까지 잘 유지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전혀 이 스테빌리티 딥이 없이 일직선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일반적으로 큰 GBR을 하거나 사이너스가 아닌 경우는 4주 만에 ISQ 값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면 거기서부터 픽처 레벨 인상을 떠서 보철물을 제작하는, 쉽게 말하면 로딩 타임을 좀 줄여서 정말 5 내지 6주에 로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BA 서페이스는 회사에서 초친수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회사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아니라 제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SA와는 달리 그래도 이 초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A 서페이스는 생흡수가 되는 나노 단위의 아파타이트를 코팅한 그런 초친수성 SA 표면입니다. 그래서 친수성을 유지하고 있고 결국 그것은 골유착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기존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보다 아주 얇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6주 만에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초기에 골유착을 도움 주는 그런 역할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 처리 방법은 SA 표면을 칼슘 포스페이트 솔루션에다가 일정 온도, 일정 시간을 담가 놓습니다. 그 시간과 농도나 뭐 이런 온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대 목적은 아주 얇은 단위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틴을 코팅하고 일부분의 표면은 SA가 그냥 노출되고 반 정도의 표면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코팅되는 그런 표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의 이 나노 단위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초기 골유착에만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 분자, 원자 레벨에서 이 BA 서페이스의 그런 그 골유착 과정을 한번 이렇게 도해도록 그린 건데요. 저도 물론 이렇게 분자 단위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이런 SA 서페이스는 오셈에서 UVC와 백힘 UV를 통해서 60분 동안 액티베이션 시켜서 표면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활성화된 표면은 항상 얘기하듯이 OH기가 표면에 많으면 가장 활성화된 것인데 여기 OH기와 그다음에 오존과 이 산소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표면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코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에 접착되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을 하면서 모든 표면의 기는 OH기로 바뀌게 되고요. 이 OH기가 바뀐 이런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다시 클린싱과 드라잉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말리고 그다음에 닦는 과정에서 다시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표면은 탄화수소에 의해서 감염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다시 한번 UVC와 백큐 UV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바른다는 거죠. 여기서 그 특별 물질을 발라서 그다음에 이 표면에 이 하이드록시 OH기가 계속 유지되는 그리고 에이징되지 않는 표면을 계속 유지하는 이 A물질을 발랐다는 겁니다. 그 A물질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 에이징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BA 서페이스의 이런 초친수성의 표면은 계속해서 발라진 A물질이 에이징에 상관없이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그 표면에 표면 전하가 유지되고 그런 액티비티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내에서 UV 처리를 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그 하이드록시기가 나오는 표면이 액티베이션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표면을 바로 식립하게 되는데 그 표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곧 탄화수소에 대해서 오염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오셈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바는 굳이 번거롭게 치과에서 그런 UV 처리를 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액티베이션 시킨 그 표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그거를 치과에서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SLA 액티브나 오셈의 그 CA 서페이스 같이 용액에 담겨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라고 오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면 기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 물에 담가놓은 그런 NaCl이나 CL2에 담가놓은 것들은 결국 표면 전하가 변하게 되고 단지 하이드로젠 본딩의 에너지가 잔류하게 돼서 골유착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건조식으로 해서 표면을 유지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속화된 5년 친혈액성을 지금 측정한 건데요. 5년이 되도록 친수성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그 에이징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럼 한번 임상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는 모든 임플란트 표면을 전 BA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모든 서페이스는 모든 임상 케이스는 B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27번의 골질이 안 좋은 저희가 D4본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상악 구치부 최후방부에 그런 골질을 갖고 있는데 요새는 저희가 원가이드 수술과 더불어서 이런 초기 고정을 적절히 얻고 이 표면을 미리 적셔서 넣어서 어느 정도 골질이 약함에도 초기 고정을 얻었고 그다음에 이 표면의 그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철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골질이 안 좋은 곳에서는 임플란트를 할 때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되고 초기 고정도 얻기 힘들 때도 있는데 이런 원가이드라는 그런 가이드 시스템과 좋은 표면의 그런 결과물로서 이것 한 3개월 남짓 만에 보철물을 올렸던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런 표면이 좋은 것은 각각 어려운 케이스와 상악동 케이스 등등에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현재 저는 오스템의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모든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풀마우스로 멀티플로 임플란트 심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선 물론 어느 정도 골질이 좋고 초기 고정을 저희가 얻을 수 있다면 이미디어트하게 로딩이 훨씬 유용하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 임상에서는 임플란트를 2개나 3개 심고 초기 고정이 타이테늄 토크로 35N 이상
ISQ 값이 75 이상 나오면 그 정도 3개 정도의 보철물은 이미디어트 로딩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스도 임플란트 10개를 심고 바로 이미디어트 로딩해서 프로비저널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씩 최종 보철물로 바꿔줬던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미디어트 로딩을 바로 추구하고자 할 때는 단지 임플란트 서페이스만 갖고는 안 되겠죠. 적절한 초기 고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 키트와 그런 요령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표면에 저는 첫 번째로 BA 서페이스라는 표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 2012년 정도에 오스템에서의 특명은 번개를 잡아라 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개라는 것이 UV 라이트를 쬐므로 해서 표면이 활성화된 그 표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라. 그런 목표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거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블 UV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된 이 표면을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을 통해서 골유착을 빠르게 하고 특정 A 물질을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에 바름으로 해서 에이징 되지 않는 표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표면이 BA 서페이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이 BA 서페이스를 통해서 임상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현재 많은 분들이 SA 서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한 단계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된 BA 서페이스를 통해서 좀 더 로딩 기간을 단축시키고 강한 골유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임상 결과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TS-BA 임플란트의 표면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층이 6주 만에 사라진다면 그 이유는 SA와 똑같은 건가요? 네. 이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BA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한 게 6주 만에 사라지니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BA 임플란트와 결국 SA 임플란트는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SA 서페이스 같이 소수성을 갖고 있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일부분 표면에 혈액이 젖지 않는 이런 마이크로 버블 현상이 발생해서 골유착되지 않는 부분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BA 서페이스 같이 초친수성을 갖는 표면체를 하게 되면 모든 표면에 혈액 친화성이 생기면서 임플란트 골유착이 시작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비록 SA 서페이스만 남은 표면을 할지라도 그 모든 표면이 골유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로딩 타임, 골유착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을 뿐더러 시간이 오래 흐른 몇 년 뒤에도 훨씬 더 강한 골유착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나요? 네, 여기. TS-BA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정말 4, 5주 만에 로딩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죠. 제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보수적이다 보니 그냥 일반적으로 8주 로딩 개념을 가져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BA 서페이스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ISQ 값을 계속 추적하다 보니 생각보다 이 스테빌리티 딥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적정값에서 저희가 초기 고정을 얻어간다면 우리가 임플란트의 노말본 같이 이 테이퍼 키트나 원투투 키트와 그 임플란트 사이즈가 어느 정도 코디션이 잘 된 걸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이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케이스를 한번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2부에서는 이 BA 서페이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초친수성을 갖고 있는 이 소위 임플란트 표면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창주 교수님께서 그 표면의 원리와 임상 케이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